문태겸은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자신이 서 있던 장소가 어디인지 잊어버렸다.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별관 3층. 조정실 앞 복도에는 비에 젖은 우산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유리문 안쪽에서는 노무사와 회사 측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자료를 넘기고 있었고, 복도 끝 자판기는 일정한 간격으로 웅웅거렸다. 태겸은 방금 전까지도 해원 메디칼 대표이사다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질문을 숫자로 바꾸고 상대의 분노를 비용과 위험으로 계산하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대기석에 나란히 앉아있던 두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얼굴이 무너졌다. 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는 파란 운동화 끈을 만지작거리며 바닥에 타일 무늬를 세고 있었다. 여자아이는 노란색 머리핀을 한 채 작은 그림책을 품에 안고 있었다. 두 아이는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지만 표정은 달랐다. 남자아이는 낯선 사람의 시선을 경계했고 여자아이는 호기심을 숨기지 못했다. 그런데 두 아이 모두 태겸이 어릴 적 사진에서 보았던 눈매를 갖고 있었다. 길게 올라간 눈꼬리, 웃지 않을 때 살짝 굳어 보이는 입술, 오른쪽 눈썹 끝에 아주 희미하게 들어간 곡선까지 이상할 만큼 익숙했다. 태겸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그때 조정실 문이 열리고 백다은이 나왔다. 다은은 짙은 회색 재킷 안에 크림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낮게 묶여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3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다은은 창백하고 마른 얼굴로 병원 복도를 걷던 여자였다. 지금의 다은은 달랐다. 여전히 고운 얼굴이었지만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던 눈빛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복도에 선 태겸을 발견하고도 놀라지 않았다. 아주 잠깐 걸음을 멈췄을 뿐이었다. 여자아이가 먼저 자리에서 내려와 다은에게 달려갔다. 엄마. 그 한마디가 태겸의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히 찔렀다. 다은은 아이를 안아 올리며 다른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남자아이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에 붙었다. 태겸은 입술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회사 직원들이 조정실 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오늘 협의가 해원 메디칼의 평판과 수십억 원의 손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그는 겨우 아이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 아이들 몇 살이지? 다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오늘은 직원 부당 정보 건으로 온 자리예요. 사적인 질문에 답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은아. 3년 만에 부른 이름은 생각보다 낯설었다. 다은은 아이들을 자신의 뒤로 물리듯 세웠다. 여자아이는 엄마의 어깨 너머로 태겸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너무 맑아 태겸은 오히려 숨을 쉬기 어려웠다. 대표님. 다은은 일부러 직함으로 그를 불렀다. 조정이 끝난 뒤에 회사 측 답변서를 보내주세요. 노동자들이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방으로 전보되는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넣으셔야 합니다. 그 말에는 오래된 상처가 묻어 있었다. 태겸은 그 뜻을 알아들었다. 그러나 다은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여자아이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남자아이는 끝까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태겸은 여자아이의 오른쪽 귀 아래에 있는 작은 점을 보았다. 그 점은 그의 아버지와 자신에게도 같은 자리에 있었다. 문이 닫혔다. 태겸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조정실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듣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문장만 되풀이되고 있었다. 3년 전 다은이 떠났을 때 그녀는 이미 아이들을 품고 있었던 것일까? 그 질문은 태겸을 단숨에 과거로 끌고 갔다. 다은과 태겸의 결혼은 처음부터 집안의 환영을 받은 결혼이 아니었다. 태겸은 충남 공주에서 작은 의료기기 수입업으로 시작해 전국 규모의 기업을 만든 문성표 회장의 외아들이었다. 다은은 대전에서 자란 평범한 교사 부부의 딸이었다. 그녀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임상심리 수련을 마친 뒤 대전으로 내려와 난임 부부와 상실 가족을 상담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만난 곳도 병원이었다.
당시 태겸은 신제품 임상 협력 문제로 병원을 오가고 있었다. 그는 회의가 끝날 때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말끝을 흐리는 직원들을 답답해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한 간호사에게 무례하게 책임을 추궁했고 옆에 있던 다은이 조용히 말했다. 책임을 묻는 것과 사람을 몰아붙이는 건 다릅니다. 태겸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았다. 다은은 그의 이름도 직책도 몰랐다. 알아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날 이후 태겸은 병원에 갈 때마다 다은을 찾았다. 커피를 마시자고 했고 저녁을 먹자고 했으며 상담이 끝나는 시간까지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다은은 처음에는 그를 차갑고 성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외로운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태겸은 다은 앞에서만 약한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가 쓰러진 뒤 29살에 회사 경영을 떠맡았던 일, 어머니 정옥선이 늘 그에게 문씨 집안을 이어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던 일, 실패하면 사랑받을 자격도 잃는 것 같았던 어린 시절을 털어놓았다. 다은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그럼 당신은 어떤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태겸은 오래 생각한 끝에 대답했다. 아무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가족. 그 말에 다은은 마음을 열었다. 두 사람은 연애한 지 1년 반 만에 결혼했다. 옥선은 결혼식 내내 웃었지만 웃음 속에 계산이 있었다. 그녀는 다은의 학벌과 직업에는 흠을 잡지 못했지만 집안의 규모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결혼 전날 옥선은 다은을 따로 불러 말했다. 태겸이는 결국 회사를 물려받을 아이예요.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게 사랑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다은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가 아니라 태겸 씨와 결혼하는 겁니다. 옥선은 그 대답을 오랫동안 잊지 않았다. 신혼 초에 두 사람은 행복했다. 대전 도룡동의 새 아파트 거실에는 다은이 고른 밝은 원목 식탁이 놓였고 창가에는 태겸이 출장지에서 사온 작은 화분들이 늘어났다. 태겸은 늦게 퇴근하는 날에도 다은이 잠들기 전에 돌아오려고 노력했다. 둘은 주말마다 공주에 내려가 산책했고 돌아오는 길에는 시장에서 밤과 떡을 샀다. 아이가 생기면 작은 방을 연한 초록색으로 꾸미자고도 했다. 그러나 결혼 2년째가 지나도록 임신 소식은 없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일이 바빴고 시기가 맞지 않았을 뿐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명절이 올 때마다 친척들의 질문이 늘었다. 옥선은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계획이 있겠지.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다은에게 엽산을 먹는지 병원은 가봤는지 직장을 너무 오래 다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검사 결과는 명확하지 않았다. 다은의 난소 기능 수치는 나이에 비해 조금 낮았지만 임신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다. 태겸 역시 정자 운동성이 다소 떨어졌으나 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다. 의사는 두 사람 모두에게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누구 한 사람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은은 그 말을 기억했다. 태겸은 기억하지 않으려 했다. 처음 인공수정을 준비할 때 태겸은 적극적이었다. 병원 예약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주사 시간을 휴대전화 알람으로 맞췄다. 하지만 회사가 해외 기업과 합병 협상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는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돌아왔고 병원에 함께 가겠다는 약속을 자주 어겼다. 다은은 혼자 진료실에 앉아 의사의 설명을 들었다. 혼자 약국에 갔고 화장실 칸 안에서 배에 주사를 놓았다. 주사 부위가 멍들어도 태겸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그가 피곤해 보였기 때문이다. 다은은 자신이 조금 더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결혼은 한 사람이 힘들 때 다른 사람이 버티는 것이라고 믿었다. 첫 번째 시술은 실패했다. 결과를 확인한 날 다은은 병원 주차장에서 1시간 가까이 차 안에 앉아 있었다. 태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회의 중이었다. 메시지로 결과를 남기자 답장은 2시간 뒤에 왔다. 오늘 늦을 것 같아. 집에서 이야기하자. 그날 태겸은 새벽 1시가 넘어 돌아왔다. 다은은 거실불을 켜둔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그녀의 얼굴을 보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다은이 먼저 말했다. 이번에는 안 됐어. 태겸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 다은은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태겸은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다은은 혼자 식탁에 앉아 차갑게 식은 미역국을 버렸다. 두 번째 시술 뒤에는 다은이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다. 태겸은 부산에서 열린 의료산업 박람회에 참석 중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병원비를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다음 날 오전에야 병실로 왔다. 다은은 링거를 맞으며 창밖을 보고 있었다. 미안해. 정말 빠질 수 없는 자리였어. 태겸은 꽃다발을 침대 옆에 놓았다. 다은은 꽃을 보지 않고 물었다. 내가 아픈 게 당신 일정표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한 일이야? 태겸은 질문의 뜻을 이해했지만 공격받는다고 느꼈다. 내가 놀러 간 것도 아니잖아. 회사가 무너지면 우리 생활은 누가 책임져? 나는 생활비를 묻는 게 아니야. 그럼 뭘 묻는 건데?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같은 말을 들으면서도 서로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옥선은 시술 횟수가 늘어날수록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유명하다는 한의원을 알아보고 다은에게 한약을 보내고 명절 음식 중 몸을 차게 한다는 것은 먹지 못하게 했다. 어느 날은 집안 제사를 마친 뒤 친척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다은의 손목을 잡고 말했다.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 있어야지. 태겸이도 이제 마흔이 가까워 오는데. 다은은 웃으며 손을 빼냈다. 태겸은 그 장면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 안에서 다은이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묻자 그는 피곤한 목소리로 답했다. 엄마도 답답해서 그러신 거야. 아기는 없어. 아기가 없으면 상처가 아닌 게 돼. 또 그 이야기야? 그 말이 다은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태겸은 다은의 침묵을 갈등이 끝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사실은 반대였다. 다은은 더 이상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세 번째 시험관 시술을 앞두고 다은은 잠시 치료를 쉬고 싶다고 말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가까웠다. 호르몬 주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상담실에서 다른 부부의 상실을 받아주면서 정작 자신의 슬픔은 어디에도 내려놓지 못했다. 태겸은 치료를 쉬자는 말을 포기로 받아들였다. 여기까지 와서 그만두겠다고? 그만두자는 게 아니야. 숨을 좀 쉬고 싶다는 거야. 나도 힘들어. 알아. 그런데 당신은 힘들면 회사로 가잖아. 나는 어디로 가야 해? 태겸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서류 가방을 집어들었다. 대화를 피하는 가장 익숙한 방식이었다. 그해 추석, 옥선은 가족 식사 자리에서 태겸의 사촌 동생이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을 크게 축하했다. 모두가 박수를 치는 동안 다은은 미소를 지었다. 식사가 끝난 뒤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는데 옥선이 들어왔다.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 태겸이 앞길을 막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니? 다은의 손이 멈췄다. 옥선은 낮은 목소리로 계속했다. 우리 집은 회사를 지켜야 해. 태겸이에게 자식이 없으면 이 사회에서 사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네가 아이를 못 낳는다면 적어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다른 방법이요? 입양이든 이혼이든 칼끝이 사과 껍질을 깊게 파고들었다. 다은은 손가락을 베지 않으려고 천천히 칼을 내려놓았다. 그 말씀 태겸 씨도 알고 있습니까? 옥선은 대답 대신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 애는 말하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야. 다은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겸에게 전부 이야기했다. 태겸은 운전대를 잡은 채 한참 침묵했다. 다은은 그가 화를 내거나 차를 돌려 어머니에게 따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태겸이 한 말은 달랐다. 엄마 말에 의미를 두지 마. 이혼을 생각해보라는 말이 어떻게 의미 없는 말이야?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은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데? 태겸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지금은 싸울 힘이 없어. 회사도 복잡하고 치료도 계속 실패하고 집에 오면 당신은 늘 울 것 같은 얼굴이야. 나도 좀 편하게 숨 쉬고 싶어. 다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고속도로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당신을 숨막히게 하는 사람이 됐구나.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인데? 태겸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다은은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네 번째 시술 일정도 혼자 정했고 병원에 혼자 갔다. 태겸에게는 중요한 투자 계약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사실이기도 했다. 그는 아내가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듯한 태도에 서운함을 느꼈지만 먼저 다가갈 용기는 없었다. 마지막 배아 이식 날, 다은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의사는 상태가 좋고 2개의 배아를 이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다태 임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은은 서류에 서명하면서 태겸의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옆 침대의 남편은 아내의 양말을 신겨주고 있었다. 다은은 눈을 감았다. 이식 후 열흘 동안 그녀는 아무에게도 기대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기대하면 무너질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몸의 작은 변화 하나에도 심장이 흔들렸다. 새벽에 눈을 뜨면 손을 배 위에 올렸고 혹시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억지로 눌렀다. 그 무렵 해원 메디칼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았다. 태겸은 회사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 옥선은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매일 아들을 압박했다. 후계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기사까지 나오자 태겸은 집에서도 날카로워졌다. 어느 늦은 밤, 다은은 식탁 위에 병원에서 받은 안내서를 놓고 그를 기다렸다. 확정 검사는 이틀 뒤였지만 임신 가능성을 나타내는 수치가 처음으로 높게 나왔다. 아직 기뻐하기에는 이른 결과였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혼자 감당하고 싶지 않았다. 태겸은 자정이 넘어 들어왔다. 전화 통화를 하며 서재로 가려는 그를 다은이 불렀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 태겸은 통화를 끝내고 시계를 보았다. 내일 하면 안 될까? 내일은 병원에 가야 해. 또 병원? 그 말에 억양이 다은을 멈추게 했다. 태겸은 피곤함을 감추지 못한 채 재킷을 벗었다. 다은아, 우리 정말 언제까지 이걸 반복해야 해? 병원, 주사, 검사, 실패. 집에 들어오면 온통 그 이야기뿐이야. 당신은 그 이야기조차 듣지 않았어. 들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태겸은 말한 직후 자신이 너무 멀리 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자존심이 사과를 막았다. 다은은 천천히 식탁 위 안내서를 접었다. 나는 아이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야. 그럼? 이 모든 시간을 혼자 지나가고 있다는 게 힘들어. 태겸은 관자놀이를 눌렀다.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돈이 부족했어? 병원이 부족했어? 필요한 건 다 했잖아. 당신이 필요했어. 다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태겸은 더 불편했다. 나는 남편이 필요했어. 결과가 나쁠 때 옆에 앉아줄 사람. 당신 어머니가 나를 아이 못 낳는 며느리로 취급할 때 한마디 해줄 사람. 내가 무섭다고 말하면 해결책 대신 손을 잡아줄 사람. 태겸의 얼굴이 굳었다. 결국 내가 다 잘못했다는 말이네. 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야. 당신은 늘 그런 식이야. 조용히 말하면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다은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맺혔지만 떨어지지는 않았다. 당신은 내가 조용해서 편했지? 태겸은 대답하지 않았다. 울지 않고 따지지 않고 기다려주니까 괜찮은 줄 알았지? 그런데 나는 괜찮았던 게 아니라 포기하고 있었어. 당신이 언젠가는 돌아봐 줄 거라는 기대를 하나씩 포기하고 있었어. 태겸은 그 말에 상처받았다. 그는 자신이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믿었다. 회사를 지키는 것이 곧 다은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자 오래 눌러둔 분노가 올라왔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회사를 버리고 병원 복도에만 앉아 있으라는 거야? 아이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야 해? 다은의 표정이 멈췄다. 태겸은 입을 다물었어야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지쳤어. 아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당신은 아이가 없으면 우리 결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굴어. 다은은 접어둔 안내서를 손에 쥐었다. 우리 결혼을 의미 없게 만든 건 아이가 아니야.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당신의 외면이야. 태겸은 그 말을 비난으로만 들었다. 그렇게 불행하면 떠나.
순간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태겸은 자신의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곧 알아차렸다. 하지만 다은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회사에서 온 긴급 전화였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야 했다. 적어도 그날 밤만큼은 아내 앞에 남아 있어야 했다. 그러나 태겸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다은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필요한 옷 몇 벌과 서류, 노트북을 챙겼다. 결혼 사진이나 보석은 손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화장대 서랍에서 오래된 초음파 검사 안내 봉투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아직 임신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다. 그는 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해도 또다시 혼자 기뻐하고 혼자 상처받게 될 것 같았다. 태겸이 통화를 끝냈을 때 다은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어디가? 혜림이 집에.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이 떠나라고 했잖아. 태겸은 당황했지만 붙잡는 대신 방어적으로 말했다. 화가 나서 한 말이야. 화가 나면 진심이 아닌 말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사람은 그 말을 들은 뒤에 삶을 살아야 해. 다은은 신발을 신었다. 태겸은 한 걸음 다가갔다가 멈췄다. 미안하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나오지 않았다. 다은 역시 그가 잡아주기를 기다렸으나 끝내 기다림을 포기했다. 현관문이 닫혔다. 태겸은 그날 밤 그녀가 며칠 뒤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은이 늘 그랬듯 감정을 정리하고 먼저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 믿음이 오만이었다는 것을 그는 너무 늦게 알았다. 다은은 친구 오혜림의 집에서 이틀을 보냈다. 혜림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방을 내주었다. 확정 검사를 받는 날, 다은은 혼자 병원으로 갔다. 체열을 하고 2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손끝이 차가워졌다. 의사는 결과지를 확인한 뒤 부드럽게 웃었다. 임신 수치가 아주 좋습니다. 배아 2개가 모두 착상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일주일 뒤 초음파로 확인해 봅시다. 다은은 의사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도 한동안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임신, 맞나요? 네, 아직 초기라 조심해야 하지만 임신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말이었다. 수년 동안 수없이 상상했던 순간이었다. 태겸의 손을 잡고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다. 그런데 기쁨보다 먼저 눈물이 났다. 다은은 병원 건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계단참에 주저앉았다. 배 위에 손을 올리자 믿기지 않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작은 생명이 자신 안에 있었다. 어쩌면 2명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함께 기뻐해야 할 남편과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버린 것 같았다. 혜림에게 전화를 걸자 다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은아, 무슨 일 있어? 나 임신이래.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잠시 뒤 혜림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다은은 웃으려 했지만 흐느낌이 먼저 나왔다. 그날 밤 다은은 태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3번 갔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이사회 비상회의 중이었다. 다은은 메시지를 쓰다가 지웠다.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 너무 짧아 보였다. 오늘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했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그 문장도 보내지 못했다. 지난밤 태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아이 하나 때문에 인생 전체를 망가뜨려야 하느냐는 말.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다는 말. 떠나라는 말. 다은은 결국 메시지 대신 편지를 썼다. 임신 사실과 병원 결과를 적고 아직 서로에게 남은 책임이 있다면 적어도 아이에 대해서는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고 썼다. 사랑을 구걸하지도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다만 아버지가 될 사람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다은은 해원 메디칼 본사로 등기 우편을 보냈다. 수신인에는 문태겸 대표이사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병원 확인서 사본도 함께 넣었다. 그 편지는 이틀 뒤 회사 비서실에 도착했다. 그러나 태겸의 손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정옥선이 아들 앞으로 온 등기 봉투를 먼저 보았기 때문이었다. 옥선은 봉투 앞면의 발신인 이름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백다은, 이미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는 보고를 받은 뒤였다. 그녀는 비서들에게 회의실을 비우게 하고 혼자 문을 잠갔다.
봉투 안에서 병원 확인서와 편지가 나왔다. 임신 수치, 초기 진단, 일주일 뒤 초음파 예정이라는 문장이 선명했다. 옥선의 손끝이 잠시 떨렸다. 기다리던 손주 소식이었다. 하지만 기쁨보다 먼저 두려움이 올라왔다. 다은이 아이를 데리고 돌아오면 태겸은 다시 흔들릴 것이고 이혼 이야기는 사라질 것이며 자신이 통제해온 후계 구도도 달라질 수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끝까지 읽고 천천히 접었다. 비서가 문 밖에서 대표에게 바로 전달할지 물었다. 옥선은 짧게 대답했다. 아니, 이건 잘못 온 우편이야. 그녀는 병원 확인서까지 봉투에 넣어 자신의 가방 깊숙한 곳에 감췄다. 같은 시각 태겸은 한층 아래 회의실에서 구조조정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자신이 이미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서류 마지막 장에 서명했다. 정옥선이 편지를 숨긴 날, 백다은은 병원 초음파실에서 두 개의 작은 심장 소리를 들었다. 모니터 속에는 검은 주머니 두 개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다. 의사는 화면 한쪽을 가리키며 먼저 한 아이의 심장 박동을 들려주었고, 이어 다른 쪽의 소리를 확인했다. 빠르고 규칙적인 두 개의 박동이 진료실 안을 가득 채웠다. 다은은 입을 막은 채 눈물을 흘렸다. 하나의 기적도 믿기 어려웠는데 두 생명이 동시에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다. 두 아이 모두 잘 자리 잡았습니다. 쌍둥이 임신이라 일반 임신보다 세심하게 지켜봐야 해요. 의사는 기뻐하는 동시에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다은은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지만 설명의 절반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 태겸에게 이 소리를 들려주고 싶었다. 그가 자신과 함께 이 화면을 바라보며 웃는 모습을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 기대하고 있었다. 진료가 끝난 뒤 다은은 태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그는 받지 않았다. 그녀는 초음파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어 메시지 창에 첨부했다.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 머물렀다. 우리 아이가 둘이래. 그 문장을 적었다가 지웠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그것도 지웠다. 다은은 결국 병원 주차장에서 1시간 가까이 앉아 있다가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다. 이미 편지를 보냈으니 태겸이 읽고 연락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아이에 관한 일만큼은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다. 그 사이 태겸은 옥선이 소개한 변호사에게서 이혼 합의서 초안을 받았다. 그는 다은이 먼저 법률 상담을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다. 사실 다은은 아직 이혼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다. 친구 혜림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옥선은 회사 법무팀을 통해 다은이 이혼을 결심했다는 식으로 상황을 꾸몄다. 다은이가 재산 분할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구나. 옥선은 아들의 집무실 소파에 앉아 담담하게 말했다. 아이 문제로 수년을 고생했으니 그 애도 이제 지친 거겠지. 서로 더 상처 주기 전에 정리하는 게 낫다. 태겸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마음 한편에서는 다은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이혼을 선택했다는 말을 듣자 버림받았다는 분노가 앞섰다. 다은이가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까? 옥선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래. 내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으니 나를 통해 전달해 달라고 하더구나. 태겸은 믿기 어려웠다. 그러나 다은이 집을 나간 뒤 한 번도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만들었다. 그는 다은이 걸었던 전화를 알지 못했다. 회의 중 꺼두었던 휴대전화에는 부재중 전화가 남아 있었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등기우편이 도착했다는 사실도 들은 적이 없었다. 다은 역시 태겸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답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외면했다고 믿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불과 몇 킬로미터의 거리만 있었지만 정옥선이 만든 거짓말은 그보다 훨씬 깊은 절벽이 되었다. 임신 11주째, 다은은 심한 출혈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쌍둥이 중 한 아이의 상태가 불안정해 절대 안정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혜림이 보호자 역할을 했다. 새벽 내내 병상 옆에 앉아있던 혜림은 참다 못해 물었다. 태겸 씨에게 직접 찾아가 보는 건 어때?
다은은 창백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편지까지 보냈어. 못 받았을 수도 있잖아. 그 회사 대표 앞으로 보낸 등기 우편이 사라질 수 있을까? 문태겸이 어떤 사람인지 네가 더 잘 알잖아. 적어도 아이를 알고도 아무렇지 않을 사람은 아니었어. 다은은 배 위에 손을 얹었다. 나도 그렇게 믿었어. 그래서 더 이상 직접 확인할 용기가 없어. 찾아갔다가 정말 알고 있었다는 말을 들으면 나는 이 아이들을 지킬 힘까지 잃을 것 같아. 그녀는 자신이 비겁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몸 안에서 두 생명을 지켜야 하는 지금 또 한 번 거절당할 가능성을 감당할 수 없었다. 퇴원한 뒤 다은은 직장을 그만두었다. 대전의 아파트로 돌아갈 수 없어 해림의 도움을 받아 공주의 작은 연립주택으로 옮겼다. 부모에게는 뒤늦게 임신과 별거 사실을 알렸다. 다은의 아버지는 태겸을 찾아가겠다고 화를 냈지만 다은은 말렸다.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조용히 있고 싶어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오래 울었다. 기적처럼 찾아온 손주들을 기뻐하면서도 그 기쁨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딸이 안쓰러웠다. 몇 주 뒤 다은에게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 태겸이 이미 서명한 상태였다. 재산 분할 조항은 거의 없었고 다은에게 불리한 내용도 없었다. 그저 두 사람이 앞으로 서로에게 어떠한 의무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문장만 차갑게 적혀 있었다. 다은은 마지막 장의 서명을 바라보았다. 문태겸이라는 세 글자가 또렷했다. 그 순간 그녀는 태겸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결혼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확신했다. 해림은 서명을 서두르지 말라고 했다. 적어도 임신 사실을 법적으로 남겨야 해. 출산 뒤에 아이들의 권리 문제도 있고. 다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버지 역할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 그건 내 자존심 문제가 아니야. 아이들의 권리야. 알아.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낳는 게 먼저야. 나중에 아이들이 아버지를 찾고 싶다고 하면 그때 생각할게. 다은은 결국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다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보낸 등기우편 영수증과 병원 기록을 별도의 상자에 보관했다. 언젠가 아이들에게 모든 사실을 설명해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해 겨울, 다은은 예상보다 2달 일찍 진통을 시작했다. 공주의 병원에서는 고위험 쌍둥이 출산을 감당하기 어려워 대전의 대학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 구급차 안에서 그녀는 해림의 손을 붙잡고 같은 말만 반복했다. 아이들만 살려줘.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으니까 아이들만. 해림은 울면서 화를 냈다. 그런 말 하지 마. 너도 살아야 해. 아이들한테 엄마가 필요하잖아. 긴급 제왕절개 끝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두 아이 모두 너무 작아. 곧바로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 다은은 마취에서 깨어난 뒤에도 아이들을 볼 수 없었다. 간호사가 휴대전화로 찍어준 사진 속에서 아이들은 손바닥만 한 얼굴에 산소 장치를 하고 있었다. 다은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수도 없었지만 매일 휠체어를 타고 신생아실 앞까지 갔다. 유리창 너머의 두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남자아이는 백도윤, 여자아이는 백설인. 아이들에게 태겸의 성을 주지 않은 것은 복수 때문이 아니었다. 출생신고 당시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끝나 있었고 태겸이 친부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 무엇보다 다은은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거절당한 존재로 기록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엄마가 먼저 너희 편이 되어줄게. 그녀는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고 속삭였다. 도윤과 설이는 2달 가까이 병원에 있었다. 다은은 아이들이 퇴원한 뒤에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한 아이가 울면 다른 아이가 따라 울었고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키고 기저귀를 갈다 보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다. 부모가 번갈아 도와주었고 해림도 주말마다 왔지만 새벽의 두려움은 결국 다은 혼자의 몫이었다. 아이들이 숨을 너무 조용히 쉬면 그녀는 몇 번이나 코 밑에 손가락을 가져갔다. 열이 조금만 올라도 응급실로 달려갔다. 도윤이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는 이틀 밤을 의자에서 잤다. 설인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병실에 남아있으면서 다은은 처음으로 태겸을 원망했다. 아이를 함께 키우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그가 없는 현실을 선택한 것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이 억울했다. 그녀는 알렸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적어도 다은이 아는 진실은 그랬다. 다은은 아이들이 도를 지나면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나뉜 경험자들의 상담을 맡았다. 자신이 직접 겪은 상실과 불안은 상담 방식까지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내담자에게 쉽게 희망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절망 속에서도 한 사람이 자신의 존엄을 지킬 방법을 함께 찾았다. 점차 상담 의뢰가 늘었고 다은은 치료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은 여성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에 참여했다. 그곳에서 회원 메디칼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난임 시술을 위해 반차를 반복해 사용한 직원은 중요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다. 임신 초기 유산을 겪은 직원은 업무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연구원은 복귀 직후 공주 외곽물류센터로 전보되었다. 그 회사의 대표가 문태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다은은 사건에서 빠지려고 했다. 하지만 피해 직원 한 명이 울며 말했다. 저희가 치료받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언제든 빠질 수 있는 사람, 중요한 일을 맡기면 안 되는 사람으로 봐요. 다은은 과거에 자신을 보았다. 고통을 겪는 사람보다 일정과 성과가 먼저였던 태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결국 피해자들의 심리 진술서를 작성하고 조정 절차에 동행하기로 했다. 그 선택이 3년 만에 재회를 만들었다. 대전지방 고용노동청에서 다은과 아이들이 사라진 뒤 태겸은 조정실로 돌아왔지만 회의 내용을 거의 듣지 못했다. 피해 직원 측 노무사가 회사의 차별적 인사 기록을 제시했고 법무팀장은 대응 논리를 설명했다. 태겸은 서류를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다. 심리상담, 의견서 작성자, 백다은. 그는 회의를 중단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법무팀장이 당황해 말했다. 대표님, 지금 중단하면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회피하지 않을 겁니다. 자료를 전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치료와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례가 사실이라면 합의 이전에 인사 책임자부터 조사하세요. 조정실을 나온 태겸은 비서에게 다은과 두 아이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라고 지시하려다가 멈췄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회사 인맥과 돈을 이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은이 아이들을 뒤로 숨기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정확히는 자신이 가진 힘을 경계하고 있었다. 태겸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회사 기록보관실로 향했다. 다은이 떠났던 시기의 일정, 우편 수령 기록, 비서실 문서를 전부 확인하라고 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직원은 이미 퇴직한 상태였다. 현재 직원들은 3년 전에 등기 우편 하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전산 기록에는 다은의 이름이 없었다. 태겸은 새벽까지 자료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다음 날 그는 옥선을 찾아갔다. 옥선은 공주 본가의 응접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태겸이 두 아이를 보았다고 말하자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다은이 아이가 있었습니까? 옥선은 놀란 척했지만 태겸은 어머니의 얼굴을 오래 보아왔다. 진짜 놀랐을 때와 감추려 할 때의 차이를 알았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다은이가 떠난 직후 저에게 온 우편이 있었습니까? 옥선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3년 전 일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니? 태겸은 대답하지 않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침묵이 길어지자 옥선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 아이들이 내 자식이라는 증거라도 있어? 세상에는 재산을 노리고 아이를 데려오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너는 그 애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어. 결혼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태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는 편지가 왔습니까? 옥선은 끝내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만으로 충분했다. 태겸은 곧바로 당시 비서실장을 찾았다. 퇴직 후 세종에서 작은 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그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태겸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사실만 말해달라고 하자 한참 뒤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서 직접 받은 등기 우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백다은 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태겸은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다. 내용을 봤습니까? 병원 서류가 들어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잘못 온 우편이니 기록에서 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왜 그때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당시에는 회장님 지시를 거역하면 제 자리도 위험했습니다. 태겸은 분노했지만 그를 비난할 수 없었다. 자신 역시 어머니의 부당한 말에 침묵하며 다은을 혼자 두었다. 비서실장이 지위를 지키기 위해 침묵한 것과 자신이 평화를 지키겠다며 침묵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그날 저녁 태겸은 다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그녀가 받았다. 무슨 일이죠? 태겸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네가 보낸 편지를 나는 받지 못했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무슨 편지인지 알고 말하는 거예요? 임신 사실을 적은 편지. 병원 확인서도 같이 보냈지? 다은의 호흡이 달라졌다. 이제 와서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니가 숨겼어. 다은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태겸은 그녀가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렇다고 당신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태겸은 눈을 감았다. 알아. 당신 어머니가 편지를 숨길 수 있었던 건 당신이 늘 그분의 말을 내 말보다 먼저 믿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내가 이혼을 원한다는 말을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왜 떠났는지도 묻지 않았고요. 변명하지 않을게. 그럼 무엇을 원하는데요? 태겸은 잠시 말하지 못했다.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는 말은 너무 쉬웠다. 이미 3년을 살지 않은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처럼 들릴까 두려웠다. 아이들이 내 자식인지 확인하고 싶어. 말이 나간 순간 다은의 숨소리가 가섰다. 태겸은 곧 자신의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심한다는 뜻이 아니야. 법적으로 책임을 지려면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했어. 당신은 늘 절차부터 찾는군요. 다은의 목소리에 쓰라린 웃음이 섞였다. 사람의 마음은 절차가 끝난 다음에 보나요? 미안해. 검사는 하겠습니다. 뜻밖의 대답에 태겸이 눈을 떴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신 마음대로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는 없어요. 언론에 알리거나 문씨 집안의 손주로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만남은 아이들의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할 거예요. 동의할게. 말로는 안 돼요. 혜림이 법적 합의서를 만들 겁니다. 서명하겠어. 다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아이들은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이 아버지라는 사실도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태겸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이들 이름을 알려줄 수 있어? 백도윤, 백설인이에요. 두 아이가 자신의 성이 아닌 다은의 성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태겸에게 생각보다 깊은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바꾸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았다. 도윤이와 설인이. 그는 처음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입 밖에 내보았다. 다은은 차분하게 말했다. 검사 일정은 혜림을 통해 전달하겠습니다.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일주일 뒤 태겸은 대전의 한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아이들을 다시 만났다. 다은은 혜림과 함께 왔다. 도윤은 낯선 검사실이 불안한지 엄마의 손을 꽉 잡았고 설이는 벽에 붙은 동물 그림을 구경했다. 태겸은 아이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섰다. 설인이 먼저 그를 알아보았다. 저번 아저씨. 다은의 표정이 굳었지만 태겸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래, 저번에 만났지. 엄마 회사 아저씨예요? 태겸은 대답하기 전에 다은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하는 일을 알고 있는 아저씨야. 도윤은 여전히 다은의 뒤에 숨어 있었다. 태겸은 억지로 말을 걸지 않았다. 검사는 구강 안쪽의 세포를 채취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이는 면봉이 입안에 들어오자 간지럽다며 웃었지만 도윤은 울음을 터뜨렸다. 태겸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달래고 싶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다은이 도윤을 안아 진정시키는 동안 그는 한 발 뒤에서 지켜보았다. 그 거리가 지난 3년의 거리처럼 느껴졌다. 결과는 열흘 뒤 나왔다.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 99.99%. 태겸은 결과지를 읽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다. 아이들의 얼굴을 처음 본 순간부터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숫자로 확인된 문장은
그가 잃어버린 시간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해림은 서류를 내밀었다. 친자 확인과 면접 교섭에 관한 임시 합의안입니다. 아이들의 법적 친부로 등록하는 문제는 다은이와 별도로 협의하세요. 우선 석 달 동안은 격주로 한 번, 1시간씩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은이나 제가 동석합니다. 태겸은 조항을 읽었다. 아이들의 사진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회사 홍보나 상속 문제에 이용하지 않는다. 약속된 시간과 장소를 지킨다. 아이들 앞에서 다은을 비난하거나 과거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사전 동의 없이 집이나 보육시설을 찾아가지 않는다. 3번 이상 약속을 어길 경우 만남을 중단할 수 있다. 그는 마지막 장에 서명했다. 다은이 물었다. 내용을 충분히 읽었어요? 읽었어. 조건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태겸은 펜을 내려놓았다. 가혹한 건 조건이 아니라 내가 없었던 3년이야. 다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곧 서류를 챙겼다. 첫 만남은 그 다음 주 토요일, 공주의 어린이 도서관에서 열기로 했다. 태겸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일정표를 열었다. 그날에는 해외 투자자와의 골프 약속이 잡혀 있었다. 이전에 그였다면 비서에게 아이들과의 만남을 다른 날로 옮기라고 했을 것이다. 그는 골프 일정을 삭제하고 비서에게 말했다. 앞으로 백도윤, 백설인과 관련된 일정은 어떤 회의보다 먼저 확정해.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두 아이가 대표님의 자녀입니까? 태겸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두 아이가 자신의 자녀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자랑스럽기보다 부끄럽게 느껴졌다. 아버지라는 말은 이미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주어졌지만 자신은 이제야 그 책임의 입구에 서 있었다. 같은 시각, 옥선은 친자 검사 결과를 회사 법무팀을 통해 몰래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과지를 받아든 뒤 오래 침묵했다. 두 아이가 정말 문태겸의 자식이었다. 기뻐해야 할 일이었다. 문씨 집안의 후계를 이어갈 손주가 한 명도 아닌 둘이나 생긴 것이었다. 그러나 옥선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아이들을 어떻게 가족 안으로 데려올 것인가였다. 그녀는 다은이 정한 조건을 존중할 생각이 없었다. 옥선은 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백다은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아이들이 어느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알아봐.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께 보고할까요? 옥선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태겸이는 감정에 휘둘리고 있어. 내가 먼저 아이들을 만나야 한다. 그녀는 자신이 편지를 숨겨 3년을 빼앗았다는 사실보다 이제라도 손주들을 집안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겨우 시작된 태겸과 아이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무너뜨릴 위험한 불씨가 되고 있었다. 첫 번째 만남이 있던 토요일, 문태겸은 약속 시간보다 40분 먼저 공주 어린이 도서관에 도착했다. 그는 회의실에서 수십 명을 기다리게 한 적은 있어도 누군가를 기다리며 손바닥에 땀이 난 적은 없었다. 도서관 1층에는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작은 독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둥근 쿠션과 낮은 책장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동물 그림과 한글 자음 모양의 장식이 붙어 있었다. 태겸은 입구에서 한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그의 옆에는 종이봉투가 3개나 놓여 있었다. 아이들에게 줄 그림책, 색연필 세트, 그리고 유명 아동복 브랜드에서 산 옷이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몰랐다. 비서가 준비해준 목록을 보고 가장 비싸고 평이 좋은 물건을 골랐을 뿐이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자 다은이 도윤과 설인의 손을 잡고 나타났다. 혜림도 함께였다. 설인은 태겸을 보자 눈을 크게 떴다. 저번 아저씨다. 도윤은 다은의 다리 뒤로 숨었다. 태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안녕 설인아, 도윤아. 설인은 대답했지만 도윤은 입술을 다문 채 태겸을 바라보지 않았다. 태겸은 손에 들고 있던 선물 봉투를 내밀었다. 너희 주려고 준비했어. 다은의 시선이 봉투에 머물렀다. 처음부터 선물을 많이 주지 않기로 했잖아요. 태겸은 당황했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것과 물건을 좋아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태겸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것이 거절당했다고 느꼈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혜림이 조용히 책 한 권만 꺼내보자고 중재했다. 태겸은 세 개의 봉투 중 가장 얇은 그림책을 꺼냈다. 우주를 여행하는 아기 토끼 이야기였다. 서리는 표지를 보자 바로 관심을 보였다. 토끼가 달에 가요? 그런 것 같아. 아저씨가 읽어주세요. 태겸은 책을 받아들고 낮은 의자에 앉았다. 그러나 첫 장을 넘기자마자 문제가 생겼다. 그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 적이 없었다. 회사 보고서를 읽듯 또렷하고 빠르게 문장을 읽었다. 서리는 몇 장 듣다가 하품했고 도윤은 아예 다른 곳으로 가 자동차 그림책을 꺼냈다. 다은은 지켜보다가 말했다. 그렇게 빨리 읽으면 아이들이 따라가지 못해요. 태겸은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췄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하지? 그림을 같이 보고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걸 물어보세요. 꼭 글자를 전부 읽을 필요도 없어요. 태겸은 다시 첫 장으로 돌아갔다. 그림 속 토끼를 가리키며 서린에게 물었다. 이 토끼는 왜 가방을 메고 있을까? 서린이 웃으며 답했다. 엄마한테 화나서 집 나가는 거예요. 다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태겸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는 어른들의 기색을 알지 못한 채 계속 말했다. 도윤이도 화나면 가방 메요. 그런데 현관까지 갔다가 돌아와요. 혜림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웃었다. 도윤이는 멀리 못 가는구나. 도윤이 구석에서 작게 말했다. 엄마 없으면 무서워. 그 말에 태겸은 자신의 지난 행동이 떠올랐다. 화가 났다는 이유로 다은에게 떠나라고 했고 정작 떠난 뒤에는 그녀가 먼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3살짜리 아이조차 무서우면 돌아올 줄 아는데 그는 자존심 때문에 돌아갈 길을 막아버렸다. 첫 만남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태겸은 아이들과 손을 잡지도 안아보지도 못했다. 서리는 책 한 권을 들고 돌아갔고 도윤은 끝까지 태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차에 오른 태겸은 자신이 왜 이렇게 무력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회사를 키우는 데는 전략이 있었고 사람을 설득하는 데는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노력과 결과 사이에 아무런 공식도 없었다. 그는 그날부터 아동 발달과 애착 형성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비서에게 요약을 시키지 않고 직접 읽었다. 아이들이 낯선 어른을 경계하는 것은 정상이며 관계를 강요하면 오히려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문장을 여러 번 되새겼다. 두 번째 만남에서 태겸은 선물을 가져가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공룡 스티커와 간단한 색칠 종이만 준비했다. 서리는 태겸을 보자 먼저 손을 흔들었다. 도윤은 여전히 다은 곁을 떠나지 않았지만 지난번처럼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았다. 태겸은 도윤에게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다. 바닥에 앉아 혼자 공룡 스티커를 종이에 붙였다. 티라노사우루스를 거꾸로 붙이자 도윤이 멀리서 말했다. 그렇게 붙이는 거 아니에요. 태겸은 모르는 척 물었다. 왜? 도윤은 조금 가까이 왔다. 머리가 위로 가야 해요. 아저씨는 공룡을 잘 몰라. 도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태겸의 손에서 스티커를 가져갔다. 작은 손가락으로 방향을 바로 잡아 붙인 뒤 진지하게 설명했다. 이건 티라노예요. 이빨이 많아요. 태겸은 웃지 않으려고 애썼다.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자발적으로 가까이 온 순간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도윤이는 공룡을 잘 아는구나. 도윤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태겸은 도윤과 10분 가까이 공룡 이야기를 했다. 정확히 말하면 도윤이 설명했고 태겸이 들었다. 태겸은 자신이 아이에게 해줄 말을 찾는 것보다 아이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처음 배웠다. 서리는 태겸의 손목시계에 관심을 보였다. 이건 왜 이렇게 커요? 시간을 보려고. 휴대폰으로 보면 되잖아요. 태겸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리는 시계를 만지다 태겸의 손등에 난 작은 흉터를 발견했다. 아팠어요? 어릴 때 넘어져서 다쳤어. 엄마가 호해줬어요? 태겸은 잠시 멈췄다. 아니, 그때는 엄마가 바빴어. 서리는 심각한 표정으로 태겸의 손등에 입김을 불었다. 이제 안 아파요. 그 순간 태겸은 고개를 숙였다. 3살짜리 아이의 작은 숨결이 자신이 수년 동안 돈과 성과로도 얻지 못했던 위로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모든 만남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세 번째 만남을 앞둔 금요일, 해원 메디칼의 핵심 생산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수출 물량 전체가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태겸은 밤새 공장에 남아 문제를 해결했다. 토요일 아침까지도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비서는 아이들과의 약속을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태겸은 시계를 보았다. 공주까지 가려면 지금 출발해야 했다. 그러나 현장 책임자는 대표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태겸은 다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약속에 조금 늦을 것 같아. 얼마나요? 1시간 정도. 다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아이들 낮잠 시간이 있어요. 1시간 늦으면 오늘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공장에 사고가 생겼어. 정리되는 대로 바로 갈게. 아이들은 당신 회사 사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잖아. 말이 나간 순간 태겸은 과거의 자신과 똑같은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은은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은 일부러 약속을 어겼는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해요.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다는